민간인인 척 들어온 감찰감 송혜린. 그런데 위병소 스캔 한 번에 함정이 터졌다. 안보사가 들이닥치고 반역 영장까지 등장. 하지만 그녀 주머니엔 육군을 뒤집을 USB가 숨겨져 있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날선 새벽 공기가 계룡대 육군본부의 광활한 연병장을 휘감았다.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짙은 어둠 속 드문드문 켜진 가로등 불빛만이 위태롭게 주변을 밝히고 있었다. 정적을 깨고 육군본부 정문 앞 택시 승강장에 한 대의 차량이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내린 여성은 화려한 제복 대신 수수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 차림새로도 감출 수 없는 예리한 눈빛의 소유자.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본부 감찰관 한지수였다. 그녀의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장, 중장, 종장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불과 45세의 나이에 별 3개를 단. 그녀는 육군 창설 이래 최연소 중장 진급이라는 신화를 쓴 인물이었고 여성으로서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택시기사는 손님이 내린 곳이 삼엄한 육군본부라는 사실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잠시 백미러를 힐끔거렸으나 승객의 서늘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별다른 말은 건네지 못했다. 한지수는 요금을 지불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길이 향한 곳은 위병소가 있는 정문이 아니었다. 길을 건너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시외버스 정류장이었다. 새벽 첫차 시간이 임박해오고 있었다. 한지수는 차가운 정류장 벤치에 앉아 습관처럼 주위를 살핀 뒤 스마트폰을 꺼냈다.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는 암호화 메신저 앱에 짧고 간결한 메시지 하나가 떠올랐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녀는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곧이어 2000행 버스가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정류장에 들어섰다. 이른 시간이라 승객은 거의 없었다. 한지수는 버스에 올라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맨 뒷좌석 구석에 자리를 잡고 깊게 몸을 묻었다. 엔진 소리와 함께 버스가 출발하자 한지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육군 본부 감찰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육군 전체의 기강과 규율을 감독하고 내부의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뒤따르는 자리였다. 비리를 적발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었기에 군내에서 가장 많은 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고독한 위치이기도 했다. 특히 조직 내부의 거대한 이권 카르텔과 맞서야 할 때는 그 살기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다. 한지수가 이 뜨거운 감자 같은 자리에 임명된 것은 불과 6개월 전이었다. 당시 육군 참모총장은 은밀히 그녀를 집무실로 불렀었다. 고뇌에 찬 노장군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했다. 자네가 아니면 안 돼. 육군이 내부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어. 누군가는 썩은 살을 도려낼 칼을 들어야 해. 한지수는 그 말 속에 담긴 천근만근의 무게를 즉각 감지했다. 군의 정점에 있는 참모총장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대한 세력이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가 칼로 지목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이력은 그야말로 입지전적이었다.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직후 여군으로서는 금녀의 구역이나 다름없던 707 특수임무단에 배치되었다. 당시 쏟아지던 우려와 편견 어린 시선 속에서도 한지수는 남성 대원들보다 더 혹독한 지옥 훈련을 악착같이 견뎌냈고 실전에서 탁월한 능력을 입증해 보였다.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극비 첩보 작전까지 그녀는 10여 년간 707 특임단에서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임무를 완수했다. 그 치열한 시간 속에서 그녀가 얻은 것은 가슴에 달린 훈장뿐만이 아니었다. 권력의 추악한 이면과 조직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 또한 그때 얻게 된 부산물이었다. 그녀의 뇌리에 10년 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이 떠올랐다. 당시 707 특임단 작전팀장이자 소령이었던 한지수는
대형 군용 헬기 부품 납품 비리를 은밀히 내사하던 중 믿기 힘든 진실과 마주했었다. 비리의 뿌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었고 연루된 인물들의 명단에는 육군 수뇌부의 이름이 줄줄이 올라 있었다. 정의감에 불타던 한지수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려 했다. 그러나 거대한 조직의 벽은 높고 단단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전방위적인 외압이 들어왔고 결국 수사는 강제로 중단되었다. 꼬리 자르기식 처벌로 일부 하급 장교들만 옷을 벗었고 사건은 그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때 그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수사를 진행했던 부팀장이 바로 박민석 대위였다. 회상에 잠겨있는 사이 버스는 어느새 경부고속도로를 벗어나 이천 시내로 진입하고 있었다. 진동과 함께 현실로 돌아온 한지수는 스마트폰을 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재차 확인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3보급창, 특전사 예하 부대들에 필요한 각종 물자와 장비를 보급하는 전방과는 거리가 먼 후방 지원 부대. 그녀가 황금 같은 휴일의 사복 차림으로 이곳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바로 박민석 중령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10년 전 그 사건 이후 그는 변방의 한직인 보급창만을 전전하며 사실상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당시 거센 외압에 굴복해 침묵을 선택했던 박민석, 그 비겁한 선택의 대가로 그의 빛나던 군 경력은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지수는 터미널에서 내려 다시 택시를 잡아타고 최종 목적지로 향했다. 택시는 번잡한 시내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한적한 외곽 도로를 질주했다. 창밖 풍경이 건물에서 논밭으로 바뀌어 갈 무렵 멀리 철조망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군부대의 위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저기 보이는 부대 정문 근처에 세워주세요. 기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대 정문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갓길에 차를 세웠다. 한지수는 익숙하게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다시 한번 코끝을 스쳤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부대 정문의 위병소에는 이미 헌병들이 칼같이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천천히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곳은 엄연한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 절차대로 위병소를 거쳐야만 했다. 그녀가 다가서자 완전 군장을 한 헌병 한 명이 위병소에서 나와 앞을 막아섰다. 정지.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사무적인 헌병의 목소리에 한지수는 가방에서 군 신분증이 아닌 일반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면회 오셨습니까? 네. 보급창 관리과에 근무하는 박민석 중령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헌병은 잠시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이렇게 이른 아침 시간에, 그것도 민간인이 홀로 부대를 찾아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병은 곧 규정대로 위병소 안으로 들어가 인터폰을 들고 확인 절차를 밟았다. 잠시 후 수화기를 내려놓은 헌병이 다시 나와 거수경례를 하는 대신 정중히 안내했다. 확인되었습니다. 면회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지수는 헌병이 건넨 펜을 들어 간략하게 면회 신청서를 작성해 내려갔다. 성명, 주소, 면회 대상자, 그리고 방문 목적. 그녀는 펜 끝에 망설임 없이 모든 항목을 민간인 신분으로 채워 넣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육군본부 감찰감이라는 서술, 퍼런직함은 그 종이 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절차를 마치고 방문이라 적힌 출입증을 목에 건 한지수는 무거운 철문을 지나 박민석이 있는 부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보급창은 부대 안쪽, 인적이 드문 깊숙한 곳에 마치 유배지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송혜리는 위병소 헌병이 일러준 방향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병사들의 힘찬 구보 소리가 들려왔지만 사복 차림으로 부대를 걷는 그녀에게 호기심 어린 눈길을 주는 이는 없었다. 이윽고 목적지인 보급창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다. 페인트 칠이 벗겨진 낡은 컨테이너 여러 채가 위태롭게 연결된 형태는 이곳이 군 내부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중 한 컨테이너에 관리과라는 빛바랜 팻말이 붙어 있었다.
송혜리는 삐걱거리는 철제 계단을 올라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건조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송혜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고 퀴퀴한 사무실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책상과 녹슨 서류 캐비닛, 그리고 그 사이에 파묻히듯 앉아있는 한 명의 중령. 바로 최동훈이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그를 잔인하리만치 변화시켜 놓았다. 특전사 시절 누구보다 날카롭게 빛나던 그의 눈빛은 탁하게 흐려져 있었고 당당했던 어깨는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축 처져 있었다. 그는 송혜린을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놀란 기색이 역력했던 그의 표정은 이내 당혹감과 회한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졌다. 감찰감님, 편하게 불러 최중령. 오늘은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니까. 송혜리는 최동훈의 맞은편 의자를 빼내어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숨 막힐 듯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동훈은 시선을 떨군 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송혜린이었다. 놈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최동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송혜린이 뱉은 말의 무게를 단번에 알아챘다. 10년 전 우리가 놓쳤던 그 거대한 괴물, 이제는 육군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어. 송혜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결기가 서려 있었다. 최동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원망과 자조가 뒤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와서 제게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저는 이미 죽은 군인입니다. 자네가 숨겼던 그 마지막 열쇠가 필요해. 최동훈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송혜리는 그 찰나의 동요를 놓치지 않았다. 10년 전 수사가 강제로 중단되던 그날 밤, 최동훈은 절망에 빠진 송혜린에게 은밀히 말했었다. 만약을 위해 하나는 남겨두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필요한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다. 시간이 없어. 지금 이 순간에도 불량 방탄복과 부실한 야전 장비들이 전방 부대로 납품되고 있어.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담보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송혜린의 절박한 호소에 최동훈의 주먹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지난 10년간 이곳 보급창이라는 음지에서 근무하며 그 추악한 실체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격해왔다. 검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불량 장비들이 버젓이 납품되고 관련 서류는 감쪽같이 조작되는 현실. 그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 한번 거대한 외압에 굴복해 영혼이 꺾여버린 자신에게는 더 이상 거악과 싸울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이번에는 정말로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어. 하지만 자네가 가진 그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어. 최동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10년 전의 악몽 같은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진실을 밝히려다 처참하게 좌절했던 날들, 정의를 외치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옷을 벗고 밀려나던 모습, 그리고 결국 자신마저 비겁한 침묵을 선택했던 그 수치스러운 순간들.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아.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육군본부 감찰감이야. 예전과는 다르지. 송혜린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 강인한 눈빛을 마주한 최동훈은 마침내 결심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구석에 있는 낡은 서류 캐비닛으로 다가갔다. 가장 아래 칸 서랍을 열고 손을 뻗어 안쪽 깊숙한 곳을 더듬거렸다. 잠시 후 투명 테이프로 안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던 작은 물체가 떼어지는 소리가 났다. 최동훈은 손에 쥔 것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엄지손가락만한 검은색 USB 메모리였다. 겉보기에는 흔하디 흔한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대한민국 육군 수뇌부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이걸 숨기고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최동훈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억눌러온 고통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송혜리는 그 USB를 응시하며 천천히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 순간 최동훈이 그녀의 손목을 다급히 막아섰다. 감찰감님, 아니 팀장님, 이걸 가져가시는 순간 저는 끝입니다.
군법회의에 회부될 것이고 파면을 면치 못할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전 진작에 끝난 사람이니까요. 송혜리는 최동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체념과 동시에 군인으로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다. 최중령, 자네는 끝나지 않았어. 10년 전 우리가 무너진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 단지 때가 아니었던 거야. 때가 아니었다고요? 최동훈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송혜리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래, 그때 우린 고작 소령과 대위였어.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별 하나짜리 영광급 장교들이 하늘 같은 장성들을 건드릴 수는 없었어. 조직의 벽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고 견고했지. 최동훈은 그 말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전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당시 송혜리는 707 특수임무단 작전팀장 소령이었고 최동훈은 그녀의 부팀장 대위였다. 두 사람은 대테러 작전과 인질, 구출, 임무 등 수많은 사선 스센을 함께 넘으며 피보다 진한 전우회를 나눈 사이였다. 어느 날 국방부 감찰실에서 707 특임단으로 은밀한 협조 요청이 들어왔다. 대형 군용 헬기 부품 납품 과정에서 심각한 비리 의혹이 포착되었고 이를 파헤치기 위해 특수부대의 수사 및 정보 분석 역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송혜리는 팀원 중 가장 분석력이 뛰어나고 신뢰할 수 있는 최동훈 대위를 차출해 수사에 착수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납품 비리로 보였다. 몇몇 탐욕스러운 중간 상인들이 부품 가격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준일 것이라 짐작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어 껍질을 하나씩 벗겨낼수록 사건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심연으로 변해갔다. 납품업체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였고 실제 소유주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권력의 정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자금의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해 들어가자 마침내 육군 내부의 고위 장교들과 거미줄처럼 연결된 계좌들이 실체를 드러냈다. 계중에는 일부 장성급 인사의 친인척 명의로 된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최동훈은 1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밤낮 없이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자료를 분석하던 날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때마다 등골을 타고 흐르던 전율과 그 뒤를 바짝 쫓아오던 서늘한 공포. 그들이 상대해야 할 적은 어깨에 별 셋, 넷을 단 군의 거목들이었다. 반면 자신들은 고작 소령과 대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그때 우린 너무 순진했습니다. 증거만 명백하면 정의가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죠. 최동훈의 자조 섞인 말에 송혜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는 그 시절의 치기 어린 순수함이었다. 증거를 모으면 모을수록 오히려 우리 목을 조여오는 힘은 더 강해졌지. 감찰실장이 날 직접 호출해서 으름장을 놓더군. 이 정도면 충분하니 덮어라고. 송혜린의 목소리에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삭지 않은 그날의 분노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팀장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드셨죠. 그래서 결국 우리 둘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최동훈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의 풍경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밤, 수사 중단 명령이 떨어진 직후였다. 당시 707 특임단 작전팀장이었던 송혜린 소령은 최동훈 대위를 불러 비장한 표정으로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모든 증거 자료를 두 벌로 만들 것. 하나는 상부에 제출하고 나머지 하나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은닉할 것. 특히 놈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핵심 증거는 반드시 따로 백업해 둘 것. 최동훈은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다. 밤새도록 자료를 분류하고 복사했다. 공식 제출용 보고서에는 하급 장교들과 중간 브로커들의 비리만 적당히 버무려 넣고 진짜 배우인 장성들의 흔적은 교묘히 지원했다. 하지만 별도로 빼돌린 데이터에는 그 추악한 진실이 날 것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 모든 진실이 바로 이 USB에 들어 있습니다. 최동훈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메모리를 눈짓으로 가리켰다. 자금 세탁 흐름도, 계좌 거래 내역,
유령 회사들의 실소유주 관계도,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 납품된 헬기 부품들의 원본 품질 검사 결과서입니다. 송혜린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검사 결과서. 네, 공식적으로는 모든 부품이 합격 판정을 받고 납품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래 확보한 원본에는 대부분의 부품이 규격 미달, 즉 불량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결과를 조작해 서류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 원본을 어떻게 구했지? 당시 육군 종합정비창에 근무하던 한 기술관이 내부 고발을 해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했던 거죠. 자신이 불량 판정을 내린 부품들이 버젓이 합격품으로 둔갑해 우리 헬기에 장착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송혜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그 기술관의 이름이 떠올랐다. 20년 넘게 정비창에서 기름밥을 먹으며 헌신했던 베테랑이었다. 하지만 그는 내부 고발 직후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분은 결국 단순 사고사로 처리되어 묻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죽기 전 떨리는 손으로 건네준 원본 서류를 스캔해서 이 USB에 담았습니다. 최동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순간도 그 기술관의 죽음을 잊은 적이 없었다. 진실을 밝히려던 의인은 차가운 주검이 되었고 비겁한 침묵을 택한 자신은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족쇄처럼 그를 옥죄어 왔다. 수사가 강제 종료된 후 팀장님은 인사발령을 받으셨습니다. 707을 떠나 육군대학으로 가셨죠. 그건 좌천이 아니라 교육 과정이었어. 장성 진급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코스였지. 아닙니다. 그건 그들이 팀장님을 위험 지역에서 격리시킨 겁니다. 더 이상 현장을 들쑤시지 못하게 손발을 묶어둔 거죠. 하지만 팀장님은 그 시간조차 역이용하셨습니다. 송혜리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최동훈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육군대학에서의 1년은 그녀에게 와신상담, 오신상담의 시간이었다. 군 조직의 생리와 권력의 역학관계를 철저히 연구하고 언젠가 다시 칼을 뽑을 수 있는 위치에 오를 때까지 힘을 기르는 시간. 하지만 전 달랐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버려졌으니까요. 최동훈의 목소리에 깊은 자조가 배어나왔다. 충북 영동의 산골짜기 탄약고로 발령이 났습니다. 특수부대 대위가 하루아침에 탄약고지기가 되어 2년을 썩었죠. 소령 진급 후에는 강원도 인제, 최전방도 아닌 어정쩡한 후방보급 부대로 보내졌습니다. 거기서 또 3년을 보냈고요. 송혜리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재기를 노리는 동안 최동훈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변방을 떠돌며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중령 진급은 겨우 작년에 했습니다. 동기 녀석들은 진작 대령을 달았거나 전역해서 나갔는데 전 만년 소령으로 썩다가 이제야 겨우 중령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온 곳이 여기 특전사 보급창 관리과장입니다. 그래도 중령까지 올라온 건 자네의 능력이 탁월해서야. 천만에요. 이건 조직이 저를 완전히 내치지 않고 사정권 안에 묶어두기 위한 개목걸이입니다. 언제든 제가 입을 뻥끗하면 즉시 밟아버릴 수 있는 위치에 놔둔 거죠. 최동훈의 냉철한 분석은 정확했다. 그는 윗선에서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쥐 죽은 듯 지내는 한 굳이 제거할 필요는 없는 계륵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최중령, 자네는 그 10년 동안 죽어 지내지만은 않았어. 이 USB가 그걸 증명해. 송혜린의 단호한 말에 최동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10년 전 자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보급 부대를 전전하며 그림자처럼 수집한 자료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들이지? 뚫리는 방탄복 납품 리스트, 혹한기에 병사들을 동사하게 만들 뻔한 부실 침낭, 밑창이 뜯어지는 전투화, 그리고 조작된 검수 서류들까지 10년 전 그 사건 이후에도 놈들의 배를 불리는 비리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놈들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조직화되었습니다. 저는 그림자처럼 숨죽인 채 그 모든 역겨운 행태를 기록했습니다. 송혜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10년 최동훈은 겉보기에 좌천되어 무기력증에 빠진 낙오자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왜 혼자 짊어졌나? 나한테 연락할 수도 있었잖아. 팀장님은 승승장구하고 계셨습니다. 중령, 대령을 거쳐 장군이 되셨죠. 흙탕물은 저 혼자 뒤집었으면
그만입니다. 행여나 제가 팀장님의 앞길에 짐이 될까, 발목을 잡을까 두려웠습니다. 최동훈의 고백에는 뼈아픈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송혜리는 그제야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최동훈은 자신을 원망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성공을 위해 철저히 고립을 자처하며 어둠 속에서 홀로 칼을 갈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서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다 깨져버린 10년 전처럼 또다시 거대한 힘 앞에 무력하게 무너질까봐. 그래서 숨죽이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기만을 바라면서요. 그때가 바로 지금이야. 송혜린이 단호하게 그의 말을 받았다. 이번에는 내가 중장이야. 육군본부 감찰감은 참모총장 직속에 독립된 위치야. 그 어떤 외압도 함부로 수사를 막을 수 없어. 최동훈은 흔들리는 눈동자로 송혜린을 응시했다. 10년 전 전장을 누비던 그 날카로운 눈빛이 여전했다. 아니,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하지만 감찰감님,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은 육군 참모차장입니다. 아, 김만석 중장. 송혜린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10년 전 그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시킨 핵심 인물이었지. 맞습니다. 10년 전 대령이었던 그가 이제는 별셋을 달고 군의 2인자인 참모차장이 되었습니다. 실권으로 따지면 참모총장 다음 가는 위치죠. 그가 버티고 있는 한 우리는 또다시 계란 신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USB가 필요한 거야. 자네가 모은 10년 전 증거와 그 이후의 기록들. 이것으로 놈들의 목줄을 끊을 완벽한 올가미를 만들 수 있어. 송혜리는 마침내 책상 위에 USB를 집어들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최중령, 자네는 지난 10년 동안 누구보다 훌륭한 군인이었어. 침묵했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네. 이제 그 침묵을 깨뜨릴 시간이야. 최동훈의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다. 가슴을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무게가 비로소 덜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감동의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송혜린이 USB를 주머니에 넣으려는 찰나였다. 쾅!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컨테이너 사무실의 철문이 거칠게 열렸다.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한 명의 장교가 들이닥쳤다. 보급창장 서준혁 대령이었다. 50대 중반의 다부진 체격. 하지만 그 눈빛에는 군인의 기계보다는 장사꾼의 비열함이 번들거렸다. 서준혁은 사무실 안을 훑어보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올렸다. 이런 육군본부 감찰감님께서 이런 누추한 창고까지 왕림하시다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송혜리는 당황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서준혁을 차갑게 쏘아보며 입을 열었다. 보급창장이 정식 절차를 밟고 방문한 상급자에게 보일 태도는 아닌 것 같군. 상급자라. 서준혁이 코웃음을 쳤다. 송혜린 중장님, 사복 입고 민간인 신분증 들이밀면 모를 줄 아셨습니까? 위병소 스캐너에 신분증이 닿는 순간 보안팀의 경보가 울리더군요. 감찰감님이 굳이 이 밤중에 패급 취급받는 최동훈 중령을 찾아왔다. 뻔한 그림 아닙니까? 최동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서준혁은 그런 그를 보며 혀를 찼다. 최중령, 자네는 줄을 서도 참 더럽게 못 서는군. 10년 전에도 그러더니 오늘도 똑같은 실수야. 서 대령,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송혜린의 호통에도 서준혁은 여유만만했다. 그가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꺼내 짧게 명령했다. 진입해. 우두두두. 무전이 떨어지기 무섭게 묵직한 군화 발소리가 진동했다. 송혜린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완전 무장을 한 특전사 병력이 컨테이너를 2중 3중으로 포위하고 있었다. 검은 베레모를 쓴 특전사 5분 대기조. 그들의 K 소총 끝은 정확히 이곳을 겨누고 있었다. 적어도 이개 분대 20명은 좋게 넘어 보였다. 송혜리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5분 대기조는 비상 상황 시 즉각 투입되는 최정예 병력이다. 이들이 움직였다는 건 이미 상부의 승인이 떨어졌다는 뜻이었다. 서 대령, 병력을 사병 스빙처럼 부리는 건 직결 처분이 가능한 반란 행위야. 반란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이건 정당한 공무집행입니다. 서준혁의 말이 신호탄이었을까? 군복 입은 병사들 사이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슴에 달린 신분증이 그들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었다. 안보지원사령부, 과거 기무사로 불리며 군 내부를 감시하던 저승사자들이었다. 리더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와 신분증을 내밀었다. 40대 초반의 냉철한 눈빛, 그의 명찰에는 수사관 최진수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안보지원사령부 수사관 최진수입니다. 그의 예의 바른 말투와 달리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강민재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열어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그의 동작은 기계처럼 절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폭발물이나 다름없었다. 긴급 체포영장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혜리는 그가 내민 서류를 받아들었다. 종이 위에는 피의자 육군소장 송혜린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발부기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발부 시각은 오늘 새벽 5시. 그녀가 계룡대 관사를 나서기 불과 1시간 전이었다. 이미 준비하고 있었군. 그녀의 입술 사이로 나직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적성 국가와의 내통, 그리고 반역 음모입니다. 강민재의 건조한 목소리가 좁은 컨테이너 안을 울렸다. 송혜리는 미간을 찌푸리며 영장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적혀있는 혐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관리하는 1급 기밀작전 계획인 작계 5027 수정안이 외부로 유출되었으며 송혜린이 그 문서를 빼돌려 최동훈에게 전달했다는 시나리오였다. 말도 안 되는 억지야.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송혜린이 차갑게 일갈했다. 하지만 강민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조금 전 최동훈 중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해당 기밀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최동훈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랐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다. 제 사무실에서 기밀 문서가 나왔다니요? 전 그런 걸 받은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개인 캐비닛 하단 서랍에서 나왔습니다. 강민재는 기다렸다는 듯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다. 압수수색 결과 통지서였다. 거기에는 최동훈의 사무실 캐비닛 깊숙한 곳에서 황색 대외비 봉투가 발견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압수 시각은 오늘 새벽 4시. 송혜린이 이곳 보급창에 도착하기도 훨씬 전의 일이었다. 이건 함정입니다. 송혜린이 단호하게 반박했다. 제가 합참의 작전 계획을 빼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감찰감입니다. 작전부서 소속도 라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감찰감이라는 직책은 육군 전반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껏 팔짱을 낀 채 상황을 즐기던 맹기용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끼어들었다. 게다가 송 중장님은 과거 707 특수임무단 출신 아닙니까? 기밀 문서를 은밀하게 다루고 빼돌리는 방법이야 누구보다 훤하시겠죠. 송혜리는 맹기용을 서늘한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놈들의 의도는 명확했다. 그들은 송혜린이 최동훈을 만나러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증거를 심어놓은 것이다. 최중령의 사무실은 어제 저녁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최동훈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외쳤다. 저는 어제 휴가를 받아 본가에 갔다가 오늘 새벽에야 복귀했습니다. 그 공백 시간 사이에 누군가 제 사무실에 침입해서 문서를 심어놓은 겁니다. 휴가 기록과 CCTV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겠군요. 강민재는 사무적인 어조로 대꾸했다. 하지만 그 진위 여부는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은 발부된 영장에 따라 송혜린 중장을 체포해야 합니다. 집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로 일을 키우시겠습니까? 송혜린은 어금니를 악물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영장은 법적으로 유효했고 안보지원사 요원들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여기서 무력으로 저항한다면 놈들이 원하는 대로 반란군의 누명을 쓰기에 딱 좋았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송혜린이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쓰며 물었다. 이 영장 누가 청구하고 누가 승인했습니까? 강민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짧게 대답했다. 육군본부 법무실에서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승인은 육군 참모차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장태호 중장, 10년 전 사건의 배우이자 현재 군의 실세. 그가 직접 이 판을 설계하고 지휘하고 있는 것이었다. 참모차장이 감찰감을 체포하는 영장을 승인한다. 감찰감은 참모총장 직속의 독립기구입니다. 이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기밀 유출 사건에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긴급 상황이니까요.
강민재의 말은 법전의 논리로는 맞을지 몰라도 현실의 맥락에서는 궤변이었다. 하지만 송혜리는 이것이 법리 다툼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권력 게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감찰감님, 최동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제발 저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모든 걸 뒤집어 쓰겠습니다. 그냥 제가 훔쳤다고 하겠습니다. 최중령, 입 다물게. 송혜린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녀는 최동훈이 또다시 희생양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10년 전 그가 자신의 등을 떠밀며 홀로 전장에 남았던 그날의 악몽을 되풀이할 수는 없었다. 강민재가 다시 한번 영장을 흔들어 보였다. 송혜린 중장님, 순순히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강제로 연행해야 합니까? 그 순간 송혜린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차가운 USB의 감촉을 느꼈다. 만약 지금 여기서 강제로 제압당해 몸수색이라도 당한다면 이 USB가 발각되는 순간 자신은 물론이고 최동훈까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맞게 될 것이다. 그녀는 빠르게 계산을 마쳤다. 동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니요? 최동훈 중령은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나를 체포하려거든. 최중령은 이 자리에서 놔주십시오. 강민재는 잠시 고민에 빠진 듯 미간을 좁혔다. 하지만 옆에 있던 맹기용이 펄쩍 뛰며 끼어들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최동훈도 공범 혐의가 짙습니다. 같이 잡아들여야 윗선에서도 좋아할 공범이라는 확실한 물적 증거가 있습니까? 송혜린이 맹기용의 말을 자르며 매섭게 쏘아붙였다. 내 혐의는 조작된 영장에라도 적혀있지만 최중령이 공모했다는 증거는 영장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맹기용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다. 실제로 급조된 시나리오는 거물인 송혜린을 잡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최동훈을 엮으려면 추가적인 증거 조작과 시간이 필요했다. 강민재는 품에서 무전기를 꺼내 어딘가와 짧게 통신했다. 상부의 지침을 확인한 그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최동훈 중령은 일단 부대 내 대기 조치하겠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도록 감시만 붙이겠습니다. 송혜린 중장님만 연행합니다. 송혜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었다. 최소한 최동훈은 당장의 구속과 신문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강민재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럼 가시죠.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녀의 눈빛은 체포되는 죄인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전장에 나서는 장수의 눈빛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모든 게 조작이라는 걸 내가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그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강민재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안보지원사 요원 2명이 송혜린의 양옆에 바짝 붙어섰다. 그들은 정중하지만 위압적인 태도로 그녀를 에스코트하며 컨테이너 밖의 어둠 속으로 이끌었다. 실제로 송혜린은 최동훈과 통화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업무와는 하등 관계없는 그저 인간적인 도리로서의 안부 전화였을 뿐이다. 한두 번은 명절 인사였고 나머지는 우연히 연락이 닿아 짤막하게 근황을 물은 것이 전부였다. 명절 인사와 안부 전화였습니다. 10년 전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부하와 연락하는 게 죄가 됩니까? 문제는 그 통화 내용입니다. 강민재가 송혜린의 말을 싹둑 자르며 치고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모는 사냥개처럼 집요했다. 통화 녹취는 없지만 문자 메시지 기록이 확보되었습니다. 강민재가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에 문자 메시지 하나가 팝업되었다. 발신자는 최동훈, 수신자는 송혜린으로 명기되어 있었다. 이제 예전 일을 다시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준비는 끝났습니다. 반역을 암시하는 듯한 명백한 문장이었다. 송혜린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 문자 받으신 적 있습니까? 송혜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맹세코 그녀는 그런 문자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건 조작이야. 내 휴대전화를 포렌식해보면 알겠지만 난 이런 저급한 문자를 받은 적도 보낸 적도 없어. 이미 확인했습니다. 중장님 휴대전화에서 해당 메시지는 삭제되어 있더군요. 강민재의 뻔뻔한 대답에 송혜린은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었다. 삭제라니. 잊지도 않은 문자를 삭제했다는 핑계로 완벽하게 참애고 있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문서 접속 기록까지. 놈들은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짜고 송혜린이라는 퍼즐 조각을 반역자라는 그림 속에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었다. 그때 육중한 철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취조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들어선 인물은 육군 참모차장 장태호 중장이었다. 60의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와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현 육군 내에서 참모총장 다음가는 절대 권력자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다. 수고들 하고 있군. 장태호는 방안을 오만하게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강민재와 홍상철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거수경례를 붙였다. 장태호는 건성으로 손을 들어 답례하고는 송혜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송 중장, 오랜만이군. 참모 차장님. 송혜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직속상관에 대한 명백한 결례였으나 그녀는 엉덩이를 의자에 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장태호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걸렸다. 여전히 고집이 세군. 10년 전 그때와 토씨 하나 안 변했어.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심하신 것 같은데요. 그땐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아시는 분이라 생각했습니다만. 송혜린의 도발적인 말에 장태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는 강민재와 홍상철에게 눈짓을 주었다. 잠시 자리를 비워주게. 하지만 규정상 차장 명령이야. 나가. 낮지만 위압적인 목소리에 강민재와 홍상철은 군말 없이 취조실을 빠져나갔다. 철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음과 함께 방 안에는 송혜린과 장태호 두 사람만이 남았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장태호가 송혜린의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송 중장, 자네는 똑똑한 사람이야. 지금 이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지? 저를 담그기 위해 완벽하게 짜인 함정이라는 것 정도는 알겠습니다. 함정이라. 나는 그저 흐트러진 육군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것뿐이야. 기강이라고요? 송혜린은 참지 못하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차장님이 지난 10년간 해온 짓들이 기강입니까? 사리사욕을 채우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당신이 말하는 군인의 기강입니까? 말 조심해. 장태호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송혜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를 쏘아보았다. 10년 전 헬기 부품 납품 비리 사건. 당시 조달본부장이었던 당신은 불량 부품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수백억 원의 리베이트를 챙겼습니다. 그 돈 전부 차장님 천한 명의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갔죠. 증거도 없는 헛소리는 그만두게. 증거가 없어서 못 잡은 게 아니라 위에서 막은 겁니다. 당신의 그 더러운 줄이 수사를 강제로 중단시켰으니까. 송혜린의 독설에 장태호는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을 되찾았다. 그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비열하게 웃었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증거가 차고 넘쳐도 힘이 없으면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지. 10년 전 자네는 고작 소령이었어. 별 하나 달지 못한 영관급 나부랭이가 무슨 수로 이 거대한 조직의 관행을 바꾸겠나?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전 중장이고 군의 비리를 감시하는 감찰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장태호는 검지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자네가 감찰감이 된 순간부터 나는 직감했어. 언젠가는 내 목을 노리고 달려들 거라고. 그래서 미리 손을 쓴 거지. 그래서 이런 치졸한 연극을 꾸미신 겁니까? 치졸하다고? 아니, 완벽하지. 자네는 이제 군사기밀 누설과 반역 혐의로 기소될 거야.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게 되겠지. 장태호의 얼굴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송혜린, 내가 자네를 여기서 끝낼 카드가 몇 개나 되는 줄 아나? 내일 아침이면 모든 언론이 자네를 물어뜯을 거야. 최연소 여성 중장, 북의 기밀 팔아넘긴 혐의로 긴급 체포. 제목이 꽤 자극적이지 않나? 송혜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분노가 더 컸다. 그리고 하나 더. 자네가 여자라는 사실, 그것도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생각이야. 능력이 아니라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 별을 달았다는 소문을 퍼뜨릴 거네. 대중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가십을 더 좋아하니까. 정말 바닥이시군요. 바닥이라고? 이게 현실이야. 송 중장.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수단을 가리면 안 돼. 장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눈으로 송혜린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제안을 던졌다. 아직 늦지 않았어. 순순히 혐의를 인정하고 명예 전역을 선택해. 그러면 최소한 연금은 받게 해주지. 하지만 끝까지 버틴다면 군사 재판장까지 끌려가서 인생이 송두리째 박살나는 꼴을 보게 될 거야. 송혜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갑은 채워져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보다 덩치가 큰 장태호와 정면으로 눈을 맞췄다. 서리빨 같은 냉기가 그녀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왔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제 어깨 위에 이 계급장은 차장님처럼 정치질로 얻어낸 조작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전장에서 피 흘리고 목숨 걸고 지켜낸 대한민국이 달아준 훈장입니다. 그 잘난 별이 지금 자네를 지켜주나? 장태호가 코웃음을 쳤다. 송혜리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꿰뚫어보며 대답했다. 아니요. 하지만 진실은 저를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당신을 파멸시킬 겁니다. 송혜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컨테이너 문을 향하다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최동훈을 바라보았다. 최동훈은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송혜리는 그를 안심시키려는 듯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믿고 기다려. 반드시 돌아와서 해결할 테니까.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안보지원사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컨테이너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밖에는 검은색 밴 2대가 엔진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다. 송혜린이 뒷좌석에 거칠게 밀어넣어지자 요원들이 양옆에 바짝 붙어 앉아 그녀의 움직임을 봉쇄했다. 차량이 출발하려는 찰나 맹기용이 다가와 차창을 톡톡 두드렸다. 송혜린이 창문을 내리자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송혜린 중장님, 가서 순순히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송혜린은 그를 싸늘하게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판은 이제 시작이야, 맹대령. 그리고 당신도 곧 그 판 위에서 춤추는 말이 될 테고. 그녀는 대답을 듣지도 않고 차가운 손길로 창문을 올렸다. 차량은 부대 정문을 빠져나와 서울을 향해 질주했다. 목적지는 빙고 빌고, 즉 서빙고에 위치한 국군 방첩사령부구 기무사 본부였다. 악명 높은 그곳으로 끌려가는 길이었다. 송혜리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응시하며 주머니 속에 든 USB의 감촉을 확인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성이 오히려 그녀에게 냉정함을 되찾아 주었다. 이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칼날처럼 꺼내들어야 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안보지원 사령부의 육중한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검은색 배는 미끄러지듯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군 내부에서도 두려움의 대상인 구역이었다. 송혜리는 차에서 내려 요원들에게 에스코트 당한 채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숫자가 줄어들며 엘리베이터는 깊은 지하로 내려갔다. 띵! 지하 3층. 문이 열리자 소름 끼칠 정도로 하얀 복도가 끝없이 펼쳐졌다. 복도 양옆으로는 번호판만 붙은 육중한 철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곳은 침묵과 비명만이 존재하는 취조실 구역이었다. 강민재 수사관이 앞장섰고 송혜리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다. 복도 끝 307호 앞에서 강민재가 멈춰섰다. 들어가시죠.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내부는 창문 하나 없는 완벽하게 밀폐된 백색의 공간이었다. 사방의 벽은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얗게 칠해져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은 신경을 긁는 미세한 소음을 내며 밝게 빛나고 있었다. 방 중앙에는 차가운 철제 테이블과 의자 2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송혜리는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강민재와 또 다른 수사관 한 명이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능숙한 동작으로 노트북과 두꺼운 서류 파일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송혜린 중장님, 지금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술을 거부하실 권리가 있지만 성실히 답변하시는 것이 본인의 신변에 유리할 것입니다. 강민재의 말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사무적이었다. 송혜리는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처음부터 조작된 혐의로 사람을 납치해놓고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식 수사입니까? 조작이라는 증거는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 따위는 이 방에선 통하지 않나 보죠? 송혜린의 날 선 반박에 강민재는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중장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법정이 아닙니다. 안보사 취조실입니다. 군사기밀 누설과 반역 혐의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강민재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송혜린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합참 작전 계획 문서의 표지가 띄워져 있었다.
주급 비밀이라는 붉은색 도장이 선명했다. 이 문서가 최동훈 중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의 마지막 열람 기록을 로그 분석한 결과 송혜린 중장님의 계정으로 접속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송혜린은 화면을 노려보았다. 접속 기록에는 그녀의 이름과 군번이 정확히 찍혀 있었다. 접속 시각은 일주일 전 오후 3시. 일주일 전 그 시각, 난 계룡대에서 참모 총장님과 면담 중이었습니다. 면담 기록과 CCTV를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이미 확인했습니다. 면담이 끝난 시각은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총장실을 나와서 30분, 그 시간이면 보안망에 접속해 문서를 다운로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강민재의 논리에는 빈틈이 없었다. 송혜린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놈들은 단순히 증거만 심어놓은 게 아니었다. 그녀의 분단위 일정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시나리오를 짠 것이다. 내가 왜 그 위험한 문서를 최동훈 중령에게 넘겨야 합니까? 동기가 뭡니까? 그건 저희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옆에 침묵을 지키고 있던 다른 수사관이 입을 열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눈매가 매서운 베테랑 수사관이었다. 그의 명찰에는 수사부장 유재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송 중장님, 10년 전 일을 기억하십니까? 707 특임단, 소령 시절, 군납 비리 수사를 주도하셨죠. 기억합니다. 그때 수사는 상부의 압력으로 중단되었지. 그리고 중장님은 그 이후 아주 순탄하게 진급하셨습니다. 중령, 대령, 준장을 거쳐 최연소 여성 중장까지. 유재석 부장의 말투에는 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반면 당시 부관이었던 최동훈 중령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10년이나 한직을 떠돌며 좌천 생활을 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송혜리는 놈들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단번에 알아챘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상관이 옛 부하를 돕기 위해 기밀을 넘겨주었다는 삼류 소설을 쓰려는 것이다. 내가 죄책감을 느낄 이유는 없습니다. 난 당시 수사를 끝까지 밀어붙이려 했고 부당한 중단 명령에 항명하다 징계까지 받을 뻔했으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장님만 살아남고 승승장구하셨죠. 말 조심하십시오, 유 부장. 송혜린의 목소리가 영하의 날씨처럼 차갑게 변했다. 하지만 유재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류를 한 장 더 넘겼다. 아니면 단순한 전후회나 죄책감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두 사람 사이에 부적절한 사적인 관계라든지. 무슨 개소리입니까? 최동훈 중령과 지난 10년간 꾸준히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통신 기록이 있습니다. 유재석은 통화 기록 출력물을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송혜린의 개인 휴대전화와 최동훈의 번호 사이에 오간 통화 내역이었다. 최근 6개월 동안 총 5차례. 송혜린은 입술을 깨물며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송혜린의 서슬 퍼런 일갈에 장태호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굳게 입을 다문 채 취조실을 빠져나갔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남았다. 송혜린은 힘이 풀린 듯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어 앉았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안주머니 깊숙한 곳을 더듬었다. 딱딱하고 차가운 감촉. USB는 아직 그곳에 있었다. 놈들은 아직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그때 송혜린의 뇌리에 한 가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또 다른 사람에게도 백업 자료를 맡겼습니다. 최동훈 중령이 언젠가 지나가듯 했던 말이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끝내 말해주지 않았지만 송혜린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밖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반드시 이 USB 속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것이다. 끼익. 철문이 다시 열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민재와 홍상철이 돌아온 것이다.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된 눈빛으로 송혜린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내뱉었다. 송혜린 중장, 내일부로 군사법원에 송치됩니다. 그때까지 꼼짝 말고 대기하십시오. 송혜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길고도 험난한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송혜린이 국군방첩사령부 안보사 취조실 독방에 갇힌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독방에서의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켜져 있는 형광등 불빛 때문에 그녀는 잠을 청할 수도
시간의 흐름을 가늠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30분마다 감시요원이 철창 너머로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며 신경을 긁어댔다. 그날 아침 다시 취조실 문이 열렸다. 들어선 것은 강민재 수사관이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묘했다. 어제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송혜린 중장. 변호인 접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인이라고요? 송혜린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었다. 강민재는 껄끄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김민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민간 군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송혜린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김민철은